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의 김삼희 실장입니다. 그, 아까 외식산업진흥법이 2010년도에 생겼다고 말씀을 좀 주셨는데, 저희도 2012년도에 한국외식업 중앙회 안에 연구원이 2012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외식 관련된 정보들을 좀 생산하려고 노력은 그동안 해왔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열심히 진행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또 저희가 인적자원개발위원회라고요, 산업별로 한 18개 정도가 있어요. 기계도 있고 뭐 전자도 있고 한데, 음식서비스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2016년부터 저희가 출범을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NCS 또 SQF 관련된 그런 일들을 개발하고 또 수정 보완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저희가 2021년도에 식품 가공이 지금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음식 서비스 식품 가공 인적 자원 개발 위원회를 2021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 저는 또 운영의 사무총장을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여러분들 뭐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좀 실태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외식 산업을 보면은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약 72만 개 정도 되고요. 종사자 수도 한 2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문제는 규모가 성장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과연 질적인 성장이냐라고 봤을 때는 상당히 질적인 성장에는 가깝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이 영세하죠. 4인 이하 외식업체들로 주로 좀 되어 있는데, 대기업도 존재하고 프랜차이즈 본사도 존재합니다만, 그래도 일반 음식점들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전체 시장의 대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외식 산업이 차지하는 국가에 차지하는 그런 역할이나 비중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정부 당국에서도 산업으로 사실은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식 산업 관점에서 사실은 정부에서도 바라봐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잘 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외식 산업은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과당하죠. 과포화 시장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외식 쪽에 저희가 문제를 삼을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 구조 자체가 임금 근로자들을 그만두게 되면 갈 데가 없습니다. 사실은 대기업을 다니시든 공무원을 하시든 임금 근로가 마무리가 되시면 자영업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죠. 사회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적으로는 자영업이 개업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못하게 한다고 하면 아마 주위에 있는 상가나 이런 부분들, 부동산, 이런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야기가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회적인 전반적인 문제를 우리 이쪽 외식업 쪽에다가 떠밀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거냐,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다시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폐업률 높을 수밖에 없죠. 여기 보시면 전체 산업과 비교를 해도 폐업률이 한 1.8배 정도 높은데,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외식 산업 안에서 신규 사업자하고 기존 사업자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기존 사업자들이 오히려 폐업률이 높습니다. 보통 다른 산업 같은 경우는 거기도 인력 자원들이 연봉을 더 많이 주게 되면 그만큼 생산성이, 연봉만큼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니면 노하우를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높은 부분들이 많은데, 실적으로 우리 외식 쪽에서도 고객들, 단골 고객들이 많아지면 강력해질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우리는 기존 사업자들이 굉장히 약하다.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임금이 올라가면, 오래 근무하면 그 임금 대비
생산성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외식업체를 더 어렵게 하는 거죠. 사실은 최저임금이 실적으로 영향을 주었냐 안 주었냐 이런 이슈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외식 산업 쪽은 인건비가 올라갔을 경우에 그만큼의 생산성이 비례적으로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외식업체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이 뭐냐면 경쟁력이 없으면 외식업을 그만두고 다른 산업으로 사실은 전직을 한다거나 이제 나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외식 산업업 안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 보통은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이즈를 다운해서 또 업종을 일부 변경해서 그렇게 재창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결과적으로는 이런 기존의 외식 업체들의 어떤 경쟁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보시면 평균 매출액이 월 1,400만 원이야. 거기 보면 월 평균 영업 비용이 1,2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246만 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는 여기 보면 본인 및 가족 인건비가 13.2%거든요. 두 개 합치면 한 4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보통 부부들이 또 많이 경영을 하시니까 한 200만 원 정도 수준인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2021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보게 되면은 18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 외식업주들이 투자를 평균 1억 이상들을 하셨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차라리 다른 업종에 가셔서 알바를 하는 게 오히려 거의 비슷한 수준 그 정도 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고 여기 보시면 임차료 같은 경우는 2017년도부터 굉장히 급상승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했고요. 뭐 젠트리피케이션 그런 문제들도 대두가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태원이에요. 이태원 보면 2014년도부터 해서 굉장히 핫했어요. 굉장히 핫했었고 또 서울에 굉장히 많은 맛집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맛집이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굉장히 원해서 이런 거리거리 꼼꼼히 맛집이 생겼느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지역이 F&B 기반으로 성장하고 또 거기에 소비자들이 많이 찾아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임대료가 올라가요.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면 그 임대료를 극복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나 또 자본을 갖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그 지역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태원 같은 경우에도 이태원을 소비자들이 찾아갔던 이유들은 뭐냐면 다양성이 있었습니다. 골목 식당이나 이런 것들처럼. 근데 그 인건비를 견뎌내지 못하고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들어가게 되면 젠트리피케이션의 현상을 보면은 업종이 단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업종이 단순해지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럼 또 방문을 안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상권이 붕괴됩니다. 그럼 기존에 있던 분들은 어디로 갑니까? 또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또 가서 또 그 지역을 개발하고 또 성장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을 하게 되죠. 근데 현재 보면 이태원 같은 경우가 다시 또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꾸물꾸물 조금씩 또 개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악순환의 반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상권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F&D 기반의 그런 지역들을 성장시키는 데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그 지역을 사들여서 또 거의 낮은 임대료 또는 제로에 가까운 임대료로 지원을 하고 하는 그런 국가들도 있다고 합니다. 생산성 굉장히 낮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인건비가 올라가면 그때부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식재료하고 인건비 부분들이 외식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최근에는 인건비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기타로 적어놓긴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빚이 많아요.
빚이 굉장히 많고 또 결과적으로는 제1 금융권이나 그다음에 보증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제2, 제3 그런 형태로 돈을 빌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제2 금융권, 제3금융권에 관련된 비중이 뭐 한 26% 정도 증가를 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돈이 없고 또 담보가 부족해서 또 신용이 부족해서 이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제2, 제3 금융권까지 또 돈을 빌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자를 갚기 위해서 또 돈을 빌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이게 2020년도까지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이거는 실제 데이터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에 보면 나이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나이스가 이 정보는 좀 어렵게 제가 구하기는 했는데 신한카드 또 그다음에 관련된 또 포스기, 벤사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게 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스에서 저희가 데이터를 좀 받아보니까 19년 대비 매출이 한 12% 준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19년 대비 21년도 한 13% 정도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결과적으로는 호프집이나 뭐 이런 노래방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타격이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코로나 시국에 매출이 얼마나 감소했어요? 이렇게 정성적으로 물어보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뭐 30%, 50%, 70% 감소했다. 이렇게 응답한 업체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정부에서도 손실보상금이나 이런 관련된 얘기를 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주고 싶은데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주지 않고 있고 내가 매출 기준으로 해야 되냐, 이익 기준으로 해야 되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을 만들면서 실질적으로는 한 번도 제때 시의성 있게 이런 부분들을 보상을 못 받았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나이스나 이런 데이터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감소했는지 분명히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외식업체들 중에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확인해 보면은 거의 90% 이상 매출 부분들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분명히 저희가 어느 수준에서 매출이 감소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 부족으로 코로나 사태를 이렇게 심각한 이벤트가 있을 때 시의성 있는 지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딜레이된 부분들이 있어서 좀 굉장히 좀 안타깝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부수 보면은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2011년도 비교해 보시면은 2010년도보다 업체 수가 늘었어요. 근데 이거는 기존에 있는 통계청 자료나 이렇게 보면은 보통 외식 쪽은 휴업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사업자를 죽이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데이터에서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72만 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건물주 입장에서도 그 허가를 유지하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건축하려고 그러면 용이하잖아요. 새로 인허가 안 받아도 되니까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살려주는 경우가 있고 우리 외식업주 입장에서는 권리금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죽여놓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 알려져 있는 개수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여기 나이스 데이터는 실적으로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업체들만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는 안타깝지만 2019년도 대비해서 업체 수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패스트푸드나 제과 치킨 이런 쪽이 좀 굉장히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기도 뭐 같은 맥락이긴 합니다만 매출액 부분들도 패스트푸드나 뭐 이런 부분들 주조목은 굉장히 약세로 나타났고요. 또 결과적으로 양식, 일식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어려운 부분으로 나타났고 대형도 굉장히 어렵게 나타났습니다. 생존율 보게 되면 여기 보면은 치킨
또 뭐 중국 음식, 커피 전문점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업종 안에서도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이제 2019년도 대비거든요. 2019년도 대비해서 생존한 것들을 보면 하위 20% 이렇게 보면은 불과 2년 안에도 거의 폐업한 생존한 게 50%가 넘지 않은 업종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부침이 굉장히 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배달 현황은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배달 웹 플랫폼 통해서 배달이 굉장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여기 바로 그 자료는 3PL이에요. 그러니까 그 배달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바로고 그리고 띵동이라고 하는 업체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이 바로고가 전체적으로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전체 배달한 이 개수예요. 굉장하죠. 이만큼 한 업체인데 평균적으로는 거의 2020년도에 1,000만 건 정도 평균 월 그렇게 배달을 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얘기는 매출 횟수로 봤을 때는 2019년도 비교해 가지고 한 320% 정도까지 증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외식 쪽에서는 이제 이 배달이라고 하는 섹터를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쪽에 대한 배달 웹이나 또 요기요나 배달통이나 이런 쪽이 거의 대부분 독일 회사로 되어 있잖아요. 거의 100%에 가까운 독점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 수수료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카카오 택시를 제가 어제 그저께인가를 탔더니 3년 동안 4년 동안 카카오에서 이 중간에서 연결해 주면서 수수료 10원도 안 받았답니다. 근데 지금은 올해부터 받기 시작했는데 3.29% 정도 택시 수수료를 낸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그 시장도 이미 카카오가 독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경기도에서 배달 특급이라고 해서 공고 웹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경기도에서 1년 동안 6개월 시행했는데 매출이 300억 정도까지 올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공공 웹을 통해서도 충분히 성공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 대신 경기도 웹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80이에요. 그리고 경기도가 20% 투자를 했고 그다음에 경기도에 있는 많은 외식 업체들이 협조를 좀 하셨습니다. 카카오 그 기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택시 기사님들께서 카카오를 사용을 안 하시면 될 일을 우리 외식업주들께서 배달의 민족을 사용 안 하시면 거기다 등록을 안 하시면 될 일을 네, 그만큼 저희가 과포 시장에서 B2C화를 확대할 수 있는 유통 채널이 이제 배달 테이크아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식업 경기 지수는 저희 연구원에서 처음에 2012년도 이 경기 지수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 현재는 뭐 다른 업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걸 보면은 여기 보면 세월호도 있고요, 구제역도 있고 메르스도 있고 김영란법 또 코로나19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급 하강 그런 매출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 외식업체입니다. 예전에는 그나마 3개월, 4개월 뭐 이 정도 급 하강을 했고요. 근데 외식업은 한번 하강을 하면 반등은 굉장히 완만히 또 반등을 합니다. 근데 코로나 같은 경우는 벌써 15개월 정도 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상황 그 이전까지 반등할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시간 안에서도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에도 굉장히 변화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 학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외식 산업 또 이제는 예전의 방법 패턴으로는 예전의 어떤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와 또 많은 산업과의 연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시국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텍스트 마이닝 좀 해봤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이슈들 그대로 나타났고요. 대신
여기 보면은 집이라고 하는 용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죠. 4,638개. 그다음에 배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비자가 지출하는 금액은 그렇게 줄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것들을 집에서 먹을 거냐, 외식에서 먹을 거냐, 아니면 이것들을 식품으로 대체할 거냐.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포지션 부분들이 바뀐 것뿐이지 전체적인 지출 부분들은 사실은 크게 줄지 않았다. 그렇다고 하면은 외식 쪽에 있는 지분들이 다른 쪽으로 굉장히 많이 변화한 거죠. 사실은 저는 조금 불만인 게 뭐냐면 편의점에서 음식업, 휴게업을 좀 다 내서 사실은 이 편의점이 이게 레스토랑인지 또 무슨 편의점인지 잘 구분이 잘 안 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내버려 두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 코로나 관련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많은 업체들이 거의 70% 80% 이상의 매출이 감소했고 이익이 줄었고 또 여러 가지 식재료 관련된 부분들이 늘어났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전체적인 평균 감소율은 이거는 외식산업연구원에서 저희가 한 400개 업체를 실태 조사를 진행한 거고요. 아까 나이스 자료 같은 경우는 12% 13% 정도 감소됐다고 조사가 됐고 저희 연구원에서는 정성적으로 이제 여쭤봤는데 그래도 평균적으로는 25% 정도 그 정도 수준 감소가 된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 수가 줄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외식업주들께서 일을 더 많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시간을 강제한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강제한 시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종업원을 줄였지만 우리 외식업주들께서 그만큼 일을 더 많이 하시고도 또 결과적으로는 매출도 줄었고 이익도 감소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만은 2019년 비교해가지고 보시면 대출 금액이 평균 1,500만 원이 늘었어요. 1년 동안 1,500만 원이 늘었는데 여기 보시면 어쩐 일인지 1금융 비중이 오히려 늘고요. 이상금융이 좀 감소했고 신용 담보대출 비중이 감소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 우리 외식업에서 좀 제발 해주세요. 담보 좀 다른 산업과 달리 신용들을 더 높게 상향 조정해 주세요. 또 이런 부분들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안 해줬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 얘기는 정부에서 많이 지원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기에. 그래서 이만큼 정부에서 돈을 많이 가져다 썼는데 문제는 이 1,500만 원이 그냥 빚으로 남았습니다. 정부에서 빌려준 건 좋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1,500만 원을 갚아야 될 건데 이 시국에서 이거를 갚아낼 수 있을 거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정부에서 도와준 거냐? 아니면 더 힘들게 하는 상황으로 또 뭐 긍정적으로는 뭐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정부 차원에서는 많이 도움을 준 거죠. 그렇죠? 1,500만 원 정도가 늘어났으니까요. 그다음에 보통은 우리 외식업체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보통은 1등이 뭐냐면 무대응이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이전에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지만 그때는 그냥 무대응이에요. 근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니까 굉장히 장기화된 이런 문제들도 있지만 두 번째 이렇게 보시면은 배달 및 포장을 굉장히 확대를 하면서 이 상황을 극복하겠다 노력을 한 업체들이 한 34% 정도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번에는 좀 뭔가 배달과 포장을 위해서 극복하려고 한 노력을 좀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한 몇 분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네? 너무 시간이 됐어요. 거의 다 끝나갑니다. 외식업체 이게 라이프 스타일 이렇게 보면 사이클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진입을 하고요. 또 진입을 해서 이제 생존하기 노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 외식 쪽은
앞에 문은 활짝 열어져 있습니다. 진입장벽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시장자유 경제 체제에서 진입장벽 규제를 만드는 건 적절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예전에는 신고제였죠. 그게 허가제였는데 신고제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법정 교육도 계속 줄어들어 가지고 20시간에서 현재 6시간 정도 줄었죠. 그 다음에 오프라인 교육도 지금 온라인 교육으로 바뀌었는데 신교육은 이제 오프라인 교육으로 다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최소한 이런 규제가 없으면 어떤 라이선스를 따게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업종을 하려고 그러면 뭐 20시간 정도 수료증을 봐야 된다든가, 그보다 더 큰 식품까지 포함하려고 그러면 뭐 30시간 이상 교육을 받고 수료해야 된다든가, 사전에 그런 준비들을 좀 할 수 있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는 굉장히 전무한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산업에 들어오는데 뭐 그냥 돈만 준비하시면 바로 들어올 수 있는 한 1년 이내 준비를 하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들어와서도 별반 여러 가지 플랫폼이나 이런 시스템들이 우리 외식업주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어떤 제도 이런 부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각자 능력껏 살아라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또 살아남은 사람만 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식재료 굉장히 이 전체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35%, 인건비 25%, 그럼 두 개만 합쳐도 한 60% 되는데 두 개만 좀 해결해 주면 좋을 텐데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아까 젠틀리피셔 말씀 좀 드렸고, 그 다음에 더 큰 것은 바깥으로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가 없어요. 전직 지원에 관련된 고용노동부 자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외식업주들이 전직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존재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고용보험으로 밖에 나가게 되면 종업원들은 실업급여 받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다른 더 좋은 기관으로 가기 위해서,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그럼 우리 외식업주들은 폐업을 하면 고용보험 다 내는데 결과적으로는 실업급여 안 주잖아요. 돈 많이 주는데. 그 다음에 여기 노란 우산 공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노란 공제 우산도 중소기업청에서 민간에서 운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내가 낸 돈 나중에 압류 안 당하게 해주는 게 노란 공제 우산인데, 실질적으로는 사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 안전망이라 보기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전직도 안 되고 정부 차원에서의 고용보험, 전직 이런 부분들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퇴출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됐건 간에 이 안에서 빙글빙글 돌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푸드테크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또 이 안에서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 관련된 부분들이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방법이 없어요. 기존에 있는 인력들을 가지고 있는 생산성을 높일 수도 없고 그 인력들을 충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 많은 자금을 넣긴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그런 실효성이 아직까지는 부족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방향성은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구조로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외식업체는 B2C예요. 근데 B2C는 예전에 매장에 찾아오는 고객들한테 직접 팔았죠. 그럼 최근에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딜리버리하고 테이크아웃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우리 외식업체는 B2B를 못해요. 최근에 온라인 쇼핑몰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뭐 이런 얘기 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B2B를 하기 위해서는, B2C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제품이 음식물이면 안 됩니다. 식품 가공품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식품 가공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식품 회사에다가 만드는 아웃소싱을 주는 방법, 또는 외식업체에서 직접 만드는 방법, 소규모 재질을 통해서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공유주방에서 만드는 게, 공유주방이 샌드박스를 통해서 만든 게 B2B가 가능하도록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현재 커지고 있는
딜리버리 테이크아웃은 로컬이에요. 결과적으로 전국 단위로 이것들을 채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식품 가공 형태로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밀키트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 외식업체들 밀키트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소규모 제조 관련된 부분들을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전문가들은 굉장히 심플하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게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같이 삽시다, 중기 벤처 유통센터에서도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우리 외식업주가, 아까도 RMR 말씀드렸잖아요. 벽제갈비가 됐든 브랜드 있는 우리 단일 점포에서 RMR을 만들고 있지만, 이 RMR은 사실은 식품회사에서 아웃소싱을 주고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수많은 작은 외식업체들은 아무리 시장이 성장해도 온라인 쇼핑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상당히 어려운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컨설팅 얘기 좀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매출 현황 실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또 추가적인 내용은 종합 토론 때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